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 네. 저는 항상 이 책을 볼 때 이게 같이 따라오거든요. 영수증이. 예, 네. 그 교보문고에서 주문하면 같이 따라와요. 그리고 제가 항상 여기에 이제 겹쳐가지고 이렇게 읽는데, 이 책은 술술 잘 읽히면서도 사실 전문가들 봤을 때도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타겟팅이 좀 더 전문가보다는 좀 이게 경제 쪽에 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어, 나름 이제 엄마의 경제 수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맞아요. 엄마라고 했을 때는 아이만 키우다 보면 사실 많은 것들을 놓쳐요. 음, 결단료라든가 남편의 어떤 소득으로 뭔가 조금 하는 거는 있지만,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심리적인 거가, 내가 밖에서 직접 내가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 버는 거랑, 음, 그냥 그 어떤 통장에 찍힌 돈을 내가 마치 무슨 뭐 세금을 받아서 예산안에 쓰는 거랑 여러 다른 음,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음, 정치인들 중에 대다수는 사실 지출할 줄 모르는 이게 무지한 정치인들 사실 되게 많거든요. 말은 되게 잘해요. 어디 가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배운 거 있어가지고. 근데 학문적인 거랑 또 이제 사회에 나와서 돈 벌고 막 그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겪는 데 있어서 사실 돈 하면 돈의 속성에서 사실 많은 걸 의미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돈은 얘기하면 껄끄럽고 이상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자님은 여기에서도 이제 타이틀에 나왔듯이 내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지금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자님은 결국 여기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엄마들, 뭐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들, 모든 부모님들 아이에게 과연 무엇을 이상적으로 남겨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어떤 생각도 좀 듣고 싶네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저의 생각을 네, 물어보시는 거죠. 네, 일단 이게 제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지 20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의 로버트 기요사키의 서문을 보면 책이 나온 지 이제 수십 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자기는 변한 게 없다는 걸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똑같은 기분을 느껴요. 20년 동안 저는 아이들을 가르쳤고 강산이 정말 두 번이나 바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지만 예전에 제가 만나던 부모님들과 지금 만나는 부모님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시간 동안 세상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느끼는 건 정말 우리가 미래에 만나야 될 그런 세상을 훨씬 빨리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좀 불편해지는 지점이 많이 생기면서 기술이 굉장히 빨라졌고, 이제 과거에 뭐 2030년쯤 돼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날 거야라고 했던 게 정말 5년에서 10년 정도가 다 맞아요. 당겨졌거든요. 예전에 저희 로보트가 서빙하는 식당, 이거 진짜 공상과학 만화에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지, 이런 시대가 진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게 이제 사실은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명분을 줬던 것 같아요. 산업사회 이후로 기업이 음,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은 사실 값싼 노동력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을 투입한다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기계로 맞아요. 대체해서 시스템화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기운의 이윤을 높여갔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이제 이 영역은 절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영역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영역까지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 왔어요. 기술이 음, 사람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심지어 휴먼 터치 영역까지도 기술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코로나로 이 3년 동안 그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부모님들 만나보면 예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라시는 게 뭐냐면 결국은 공부를 잘하는 걸 바라는데 공부를 잘하는 걸 왜 바라세요라고 하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죠. 근데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에 대한 플랜은 없어요. 근데 사실 대기업을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대기업을 다녀봤거나 대기업에 다니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막연하게 누군가한테 들어서 그게 좋다더라라는 가장 이상적인 플랜을
아이들한테 제시하는 건데 실제로 내가 그 길을 갔어도 그 길이 그렇게 안전한 길만은 음, 아니거든요. 저도 회사를 다녀봤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가지던 가장 큰 고민이 제가 그때 30 초반, 20대 후반부터 그 일을 음, 시작했는데 과연 몇 살까지 내가 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면 회사는 그래도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보단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음, 생각에 여자가 강사로서 40대 그 일을 계속 하는 건 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음,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했고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되게 영어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그 경쟁률이 센 그런 음, 대학원이었거든요.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라서 그런 이제 그 좋은 대학원 코스를 거치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장학금 받았지만 대학원을 다니면서 썼던 비용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 비용을 회수하는데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임금이 인상된 돈으로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러니까 수업료를 제외한 그 돈을 지출한 돈을 계산해 보니까 8년을 꼬박 제가 일을 해야 거기서 그 음, 쓴 돈을 그러니까 인상된 월급분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막연하게 학위에 돈을 많이 쓰면 그게 나한테 뭔가 큰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학위가 너무 흔해요.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라고 하는데 대기업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어떤 그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일들이 작은 회사들에 비해서 전문화된 일들이 많은데 전문화된 일이 많다는 건 이 사람은 이 하나의 영역에는 전문가지만 두루두루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차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야. 사실은 누가 와서 대체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을 뽑아내고 사실은 더 값싸고 더 어떻게 보면 새 것인 부품을 음, 쓰고 싶은 게 회사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계산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막연하게 끝점을 뭐 명문대를 들어가서 대기업을 가는 거라든지 근데 사실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초봉을 들으시면 사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공무원 초봉이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주변에 공무원 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은 초봉이 2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요즘 세상에 200만 원 안 되는 월급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없죠. 없어요. 200만 원이면 지금 주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음,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또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주거 비용으로 정말 굉장히 뭐 100만 원 음, 가까이 혹은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끝점이 없이 막연하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냥 맹목적으로 아직까지도 공부가 인생의 전부고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근데 공부만 해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음, 결국 부모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 물려주셔야 되는 건 잘 사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잘 살 수 있는 어떤 경제관념이라든지 부모님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돈을 많이 벌고 중요한 위치에 갔을 때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 내가 그만큼 감당해야 돼. 핸들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회사에 네,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봤던 사람이 떨어져요. 그럼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왜 떨어졌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회사 음,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잘 떨어뜨렸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승진에 누락될 때만 어머니가 전화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몸은 컸고 덩치는 컸고 나이는 어른이지만 자기 인생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물려주셔야 되는 건 정말 잘 사는 걸 바란다면 올바른 돈에 대한 관념을 물려주셔야 되고 또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학교나 어떤 그런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저는 지혜를 물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좋아요. 제가 느끼는 거 이거예요, 이제. 지혜든 지식이든 일단 물려주고 싶은데, 제가 지금 방금 충격에 좀 먹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 지금 학원에서 이 업계에서 일하신 지 얼마 되셨다고 했죠? 저 20년이요. 아니, 근데 20년 동안 생각이 그렇게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뭐 다른 영역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뭐 삶의 어떤 방향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 정말 부모들이 다 자신을 막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좀 삶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에는 어떤 뭐 워라밸이라든지 부모님들께서도 자기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나는 없어요. 성인으로서 나도 나에게도 나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음,
특히 여자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거기에 대한 플랜보다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겠다는 거에 굉장히 삶이 포커스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나 내가 만약에 이제 나의 직업이 없어요. 나의 커리어상에 어떻게 내가 뭐 끌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면 아이한테 더 집중하게 되시는 걸 많이 보게 돼요.